한국 같은 나라로 좌천되다니 내 인생의 수치야. 여기 태국의 어느 미녀 여군이 오열을 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국 유명 정치인의 딸인 그녀는 한국의 군사력은 보잘것없어. 절대 오고 싶지 않다며 결국 총기로 위협을 가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그녀가 태극기를 바닥에 짓 이기는 것인지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살고 있는 말리완입니다. 제 직업은 자랑스러운 태국 군인이며 계급은 중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흥미롭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저는 방콕의 번화가에 있는 고급 주택가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항상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로 북적였죠. 어린 시절부터 권력의 중심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매일 밤 열리는 화려한 만찬,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리고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아버지가 태국의 정치인이셨거든요. 늘 바쁘셔서 저와 함께할 시간은 거의 없으셨죠. 어릴 때는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났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아버지를 보며 우리 아빠야 라고 자랑스럽게 외치곤 했죠.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때조차 저를 거의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여서였는데요. 그래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신 제가 항상 넓고 높은 곳을 보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로 제가 스스로 축소되어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제가 정치인의 길을 걸어 자신의 뒤를 이어주길 바라셨습니다. 말리완, 넌 언젠가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정치는 제게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흥미라기보다는 부담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대신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였어요. 좀 특이한가요? 어릴 때부터 군인 아저씨들의 늠름한 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자주 오시던 장군님들의 위험 있는 모습, 반짝이는 훈장들, 그리고 그들이 들려주던 애국심 넘치는 이야기들이 어린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외교관이 제게 작은 군인 인형을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늘 그 인형을 품에 안고 잤어요. 그 인형은 제게 용기와 힘을 주는 부적 같은 존재였죠. 밤마다 그 인형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너처럼 강한 군인이 될 거야. 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놀랐어요. 말리완, 너 미쳤어? 내가 왜 군대를 가? 라고들 하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제 길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네가 미쳤구나. 군대는 너 같은 애가 갈 곳이 아니야. 아버지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한숨만 쉬셨죠. 그날 밤 집안은 아버지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항심에 불타올랐죠.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특수부대에 지원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도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끓어올랐습니다. 입대 전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홀로 울었어요. 두렵기도 했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해서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인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제 진짜 군인이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소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거친 훈련 환경, 고함치는 교관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머리를 자르고 군복을 입는 순간 제가 정말 군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고강도 훈련을 매일같이 견뎌야 했죠. 진흙탕을 기어다니고 밤새 행군하고 극한의 체력 테스트를 받았어요. 살을 내는 추위와 숨막히는 더위도 이겨내야 했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얼굴을 떠올리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매일을 버텼죠. 때론 눈물을 흘리며 때론 이를 악물며 훈련을 이어갔어요. 그러자 동료들의 시선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비실비실한 게 무슨 특수부대냐며 비웃던 그들이 제가 모든 훈련을 똑같이 해내는 걸 보고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힘든 행군 중에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살며시 제 배낭을 받쳐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나도 이들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결국 저는 해냈습니다. 태국 특수부대의 여성대원이 된 거예요. 수료식 날 훈련병 대표로 단상에 섰을 때의 그 기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의 환호성, 교관들의 뿌듯한 미소, 그리고 저 멀리서 절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자랑스러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그분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절 꼭 안아주셨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 순간 모든 고난과 시련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엘리트 부대라고 하지만 실상은 구시대적인 관행들로 가득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도 적지 않았고요. 중요한 임무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들의 불필요한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의문이 커져갔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군대의 모습일까? 제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동료들은 겉으로는 존중한다고 했지만 등 뒤에서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수군거렸죠. 처음엔 이런 말들이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들의 편견을 깨겠다는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다른 대원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추가 훈련을 했어요. 팔굽혀펴기, 턱걸이, 장거리 달리기. 남들보다 2배로 노력했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부대의 한 상급자가 군수품을 빼돌리는 현장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죠.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하지만 그건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걸 보고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군인의 의무와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옳은 일을 해야 해. 저는 이 사실을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어. 이런 마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죠.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지만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의 며칠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그런데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절 피하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은근히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현실은 제 순수한 의지를 비웃듯 냉혹했어요. 오히려 제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상급자의 입김이 저를 덮쳤죠.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상관의 사무실로 호출됐어요. 들어가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말리안 중이 자네가 군수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어. 상관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범인으로 낙인 찍은 듯 했어요. 그날부터 제 일상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절 범죄자 취급했고 매일 취조를 받아야 했어요. 제 사물함 숙소가 수색당했죠.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징계위원회에 섰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문제를 일으킨 골칫거리 신참으로만 보였나 봐요. 재판은 형식적일 뿐이었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말리안 중이 당신의 행위는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온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정의를 위해 싸운 대가인가요? 결국 저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군부대로의 파견 지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형벌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고작 드라마와 케이팝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몰랐죠. 이건 사실상 추방이나 다름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견 명령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의 반응을 마주하니 정말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절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얼마나 힘들까. 아버지는 한숨만 깊게 내쉬셨어요. 내가 널 군대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짐을 꾸리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방 안의 추억들, 소중한 물건들, 가족과 이별해야 한다는 게 실감났죠. 어릴 적 한국인이 주신 그 인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으로 가는 거니까 너도 나와 함께 가야겠다. 그리고 출발 전날 밤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어떤 친구는 저를 원망하기도 했죠.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거야? 조용히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방콕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말리완, 이건 내게 주어진 기회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저는 미지의 세계로 향했죠.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운명이 어떤 것일지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죠.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 중에 한국어 책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낯선 문자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다 배우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 모든 게 제 새로운 삶의 일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흥미롭기도 했어요.
긴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어요. 한국의 겨울은 방콕과는 비교도 안 되게 추웠죠. 몸을 부르르 떨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판의 한글들,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들의 증거인 전자기기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으리으리한 인천공항은 저를 단숨에 압도해버렸습니다. 그때 저를 맞이한 한국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말리안 중위님 환영합니다. 힘든 여정이셨죠? 그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사라졌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넛을 잃었거든요. 높이 솟은 빌딩들, 체계적으로 정비된 도로, 그리고 어디를 가든 보이는 번쩍번쩍한 패널들이요. 태국과는 너무나 다른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우와, 이게 정말 군부대인가요? 제가 본 군부대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깔끔하게 정비된 건물들, 최신식 장비들은 마치 한국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정말 뭔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요. 역시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본 한국군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특히 여군들이 남군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국에서의 제 경험과는 정반대였거든요.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죠.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지만 진전이 더디게 느껴졌어요.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내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강도는 태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근육통으로 신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어서 늘 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방식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특히 가상현실 훈련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무거운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의 전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총성 폭발음, 동료들의 고함 소리까지 마치 실제 전투 현장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훈련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옆에 있던 한국 장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실제 전투 경험 없이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놀라웠던 건 통합 전투 훈련이었어요. 육군, 해군, 공군이 하나의 시나리오 아래에서 완벽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국에서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 처음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각 부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시계 부품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와, 이렇게 완벽한 협력이 가능하다니. 제 감탄의 훈련을 지휘하던 대위가 설명해 주었어요. 네, 우리는 합동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각 군의 완벽한 협력이 승리의 열쇠니까요. 게다가 체력 훈련 방식도 달랐어요. 단순히 뛰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죠. 각 군인의 체형과 체력 수준에 맞춰 개별화된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웨어러블 기기로 실시간 생체 정보를 측정하며 훈련 강도를 조절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부상 위험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마지막으로 정신교육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애국심 고치가 아니라 윤리적 판단력과 리더십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더라고요. 토론식 수업, 사례 연구, 심지어 철학, 강의까지 군인의 정신을 키우는 다양한 방식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군사력은 단순히 첨단 무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군은 그 점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기술력도 대단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로운 훈련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태국군도 이렇게 발전해야 할 텐데 라는 걱정도 들었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연히 한 회의실을 지나가다 태국어로 된 문서를 보게 된 거예요. 호기심에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건 태국군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식은땀이 맺혔죠. 한국이 우리 군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이건 스파이 행위 아닌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스러운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그 순간 제가 여기 온 이유?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용당한 건가? 이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문서를 손에 쥐고 어쩌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때마침 한국군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서를 손에 쥐고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놀랐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대체 왜 태국 군대를 분석하고 있던 거죠? 그랬더니 한국군 관계자분이 마구 웃으시는 거예요.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문서는 스파이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과 태국의 군사협력을 위한 기초자료였던 거예요. 한국이 태국군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한국의 선의를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군에 대한 존경심이 더 깊어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맹국가의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섣부른 판단의 위험성, 국제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한계와 편견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강제로 보내진 곳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게 된 거죠. 저는 무엇보다 한국 군인들의 전문성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군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접근 방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야간 훈련 중 날씨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지휘관이 즉시 훈련을 중단시켰던 적이 있어요. 군인의 생명이 어떤 훈련보다 중요하다는 그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라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으로 성장해갔죠. 우리 태국군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적응해갔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죠. 이제는 한국 음식도 즐겨 먹게 되었고 휴일이면 서울 곳곳을 탐험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았고 저를 챙겨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꿈을 계속 안겨주었어요. 단순히 좋은 군인이 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군대를 혁신하는 선구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죠. 이 꿈을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군의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한국군 내부의 부패 척결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이것이 제 관심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한 고위 장교가 군대 내 부패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우리는 작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부당한 대우,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은 징계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우리 군대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내 상황은 달라졌을까? 또 놀라웠던 건 한국군의 투명성이었어요. 모든 예산 사용 내역이 꼼꼼히 기록되고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우리 태국군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런 시스템을 태국에 도입하려면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힐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죠. 한편 한국군의 운영 방식을 더 자세히 알게 될수록 제가 태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의를 위해 싸우다 오히려 징계를 받은 그 상황이 여기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런 깨달음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제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밀려왔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아팠죠. 때로는 한국에 정착해버릴까 하는 유혹도 느꼈어요. 여기 있으면 적어도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군과 태국군의 합동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어요. 한국군의 시스템을 태국 실정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때로는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합동훈련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태국 동료들을 맞이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죠. 제가 왜 저렇게 들떠있지? 무슨 꿍꿍이지? 이런 생각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틈날 때마다 그들에게 한국군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어 하던 그들도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부패 방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는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였죠. 와, 정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동료의 이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경험을 나누고 우리 군대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한국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들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제 꿈을 응원해 주었죠. 말리안 중이 당신은 반드시 해낼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당신을 응원할게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첫날부터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찬 지금까지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야. 가슴 한켠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열정과 희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비행기가 방콕에 착륙할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우리 군대를 변화시킬 거야.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거야. 공항을 빠져나오며 태국의 뜨거운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이제 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준 자신감과 지식으로 무장한 채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 속에서도 저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아버지의 눈빛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말리완,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니? 아버지의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제 방에 홀로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펴고 한국군의 시스템, 부패 방지 정책, 효율적인 훈련 방식 등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열중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태국군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죠. 다음날 아침 부대로 복귀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말리완, 넌 이제 한국군처럼 되고 싶은 거야? 이런 말을 던지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먼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훈련 시간에 더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하고 업무 처리할 때 더 투명한 방식을 도입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불편해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되잖아. 이런 반응들에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했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한국처럼 더 나은 군대가 될 수 있다고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 직속 상관인 대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말리안 중이 자네가 제안한 새로운 한국식 훈련 방식이 꽤 효과가 있더군. 다른 부대에도 소개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 순간 느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작은 변화지만 제가 꿈꾸던 그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고위 장교들은 제 제안을 젊은 군인의 건방진 행동으로 치부하기도 했죠. 우리 군대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야 라는 비난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해.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야 진정한 발전이 온다고. 와, 한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놀랍네요. 우리도 한국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에 제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어요.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국 군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군대의 자존심은 어디 갔나? 한국 것만 좋아하는 건 위험해.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런 의견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변화를 이루려면 이런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뜻밖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게시물을 읽고 공감한 다른 젊은 장교들이었죠.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태국군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제가 전하는 한국 국방력에 모두가 감탄하고 흥미로워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무기 체계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발전되어 있어요. 제가 말했죠. 특히 K2 전차를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정교함과 화력, 기동성이 어찌나 뛰어나던지 직접 보면 놀라실 겁니다. 이 말에 다들 귀를 쫑긋 세우는 듯 했습니다. K2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분당 10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태국군의 전차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52구경장 155mm 주포를 갖추고 있는데 사거리가 무려 40km가 넘는다고 해요. 게다가 발사 후 30초 만에 진지를 이탈할 수 있어 적의 대포 공격으로부터 빠르게 회피할 수 있죠.
동료들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굴력도 대단해요. KF-21 전투기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감탄했어요. 스텔스 성능의 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우리 태국 공군의 F-16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었어요. 그리고 잊지 못할 것이 있어요. 무인 시스템이에요. 정찰용 드론부터 공격용 드론까지 한국은 정말 다양한 무인 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KUS-FS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3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정찰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러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런 첨단 무기들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한국이 그랬듯이 우리도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야 해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태국군의 현대화가 얼마나 시급한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기만 했던 그곳에서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 태국으로 돌아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용기와 결단력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제게 새로운 시각과 꿈을 안겨주었어요. 언젠가 태국군이 한국군만큼 발전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희망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왜 매번 한국만 이렇게 대단하다고 치켜세우는 거야? 이 교수도 또 친한파네. 여기 하버드 대학의 강의실안.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중인 한 중국 출신 여기자가 수업 전 엄청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수강 취소 기간을 놓쳐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듣게 된 것이 너무나 짜증난다던 그녀는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한국에 가기 위한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다는데요. 대체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출신으로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블룸버그 통신에 입사할 때까지 저는 나름 탄탄대로를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사 이후 엄청난 사건을 겪고 지금은 한국에 갈 준비 중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참 파란만장한데 어떻게 한국에 갈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블룸버그 베이징 지국에 발령받으면서 시작됐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들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기자로서의 꿈을 이루게 된 거니까요. 베이징의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이제 진짜 기자 생활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첫 출근 날 사무실 분위기가 어쩐지 무거웠죠.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제 꿈이었던 기자 생활이 악몽일 줄은 몰랐어요. 알고 보니 중국 정부의 조치로 미국 언론사들은 하나씩 중국에서 쫓겨나는 중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직 유지는 하고 있었지만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처럼 중국 출신인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무서워하는 것이 좀 과장된 생각이다 싶기도 하고 중국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짜증도 좀 났는데 중국 출신인 저도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게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또 좋은 기사를 써왔던 존경하던 선배 기자 헤이즈 판이 갑자기 체포된 거예요. 국가안보 위협 혐의라고 했죠. 그날 아침 사무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정적이 내려앉은 무덤 같았어요. 누군가가 헤이즈의 체포 소식을 전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모두 멈췄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동료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어요. 곧 팀장이 회의실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팀장님은 착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들었겠지만 헤이즈가 체포됐습니다. 기자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지만 저는 우리 구성원이 먼저입니다. 당분간은 우리 모두 조심하기로 하죠. 미국에 돌아갈 때까지 민감한 주제는 피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마스크를 쓴 것처럼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농담을 주고받던 동료들도 침묵을 지켰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일했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헤이즈 선배는 그저 진실을 보도하려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였나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헤이즈 선배가 풀려날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항상 무너졌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결국 1년이 넘도록 헤이즈 선배는 구금되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매 순간 조심해야 했고 쓰는 모든 기사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하게 됐죠. 저는 계속해서 기사 같지 않은 기사만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1년 뒤 헤이즈 선배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풀려났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진짜 풀려난 건지 알 수가 없는 게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미국에서 항의를 하니까 헤이즈파는 보석으로 풀려남이라고만 통보를 해온 것이라 정말로 풀려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희는 아무도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됐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중국 언론의 현주소라는 것을요. 이후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내내 제대로 잠든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느끼는 두려움, 매 순간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나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들이닥친 공안이 죄를 덮어씌워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공포감. 이런 감정들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항상 긴장 상태였죠. 제 꿈은 산산조각 났고 제가 알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생각한 늘 가고 싶던 내 고향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 본사에서 중국 내 모든 직원들의 즉각적인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는 공식 성명이 발표됐죠.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이 도시,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모였을 때 우리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눈빛만으로도 우리의 심정을 알 수 있었어요. 두려움, 안도감. 짐을 싸고 베이징을 떠나는 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기자로서의 삶, 이곳에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제로 고국을 등져야 하는 현실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미국으로 돌아와 저는 우선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약간의 우울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공부를 하며 있기로 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언론학 박사과정에 지원했어요. 익숙한 캠퍼스에서 학부 때처럼 공부를 하면 중국에서의 악몽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하는 학생들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돌아온 캠퍼스는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한글로 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곳에서 한국 관련 행사와 강의 광고를 보게 됐어요. 의아해하며 학과 사무실에 들렀더니 조교가 이제서야 느꼈냐며 막 웃더라고요. 한류의 영향으로 하버드대에도 한국 관련 수업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진 지가 오래라며 한국 관련 수업들은 가장 빨리 수강 신청이 마감이 되는 인기 강좌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관심을 못 받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갑자기 한국이 주목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언론 보도에 있어서 조금 엄격한 면은 있더라도 역사나 문화에 있어서는 한국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조금 투덜거리자 조교가 한 강의를 추천해줬습니다. 현대동아시아사 강의는 학부생, 대학원생 가리지 않고 인기가 높으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요. 찾아보니까 오두 아르네 베스타 교수의 강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여서 그의 저서 냉전의 지구사는 제가 학부 때 읽었던 책인데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명받았었거든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나날에 잠시 잊고 있다가 개강 전 강의 계획서를 보고 후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 여기서도 한국 이야기구나 싶어 수강 취소를 고민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의 반감마저 있었죠. 물론 중국에서 저와 제 동료들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중국을 자꾸 대변하려고 하는 제 모습이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제 모국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점만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분명 어려움이 있지만요. 분명 중국은 장점도 있는 나라인데 예전에도 좀 느꼈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느낀 건 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느낌이라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네요. 이게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도 여기저기 한국 투성이고 길거리에서도 뉴스에서도 한국 언급이 많아서 좀 보기 싫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일단 수강 취소 기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한국의 인기 비결을 알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베스타 교수님의 강의라면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거라 믿었죠. 강의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놀랍게도 아시아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베스타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하게 될 겁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흥미가 생겼어요. 교수님의 강의가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강의가 특별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베스타 교수님은 한국은 매우 독특한 나라예요. 중국, 일본에 비해 너무나 흥미로운 점이 많은 나라죠. 라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독특하다고요?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죠.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를 생각하면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베스타 교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나갔습니다. 한국의 언어적, 문화적 일관성은 적어도 30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 한국어는 중세 한국어에서 유래했고 그것은 다시 고대 한국어에서 나왔죠. 그 뿌리는 원시 한국어라는 형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어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현대 한국어가 중세 한국어에서 유래했고 그것이 다시 고대 한국어에서 나왔으며 궁극적으로는 원시 한국어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어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일관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 점이 바로 한국을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강조하셨어요. 중국은 이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자신의 지역에서 상당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중국의 역사에서 우리는 항상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문화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여겼는데 왜 교수님은 한국을 이렇게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요? 중국이 4대 문명 발상지인 걸 저 교수님이 설마 모르는 걸까요?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한국이 민족으로서 가진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한국은 공통된 혈통,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하는 대규모 집단이 특정 영토에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는 19세기 유럽 민족주의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이 얼마나 오래되고 강력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유럽의 민족주의가 19세기에 형성된 것과 달리 한국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민족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의로움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의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우리인가라는 민족적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한국의 엘리트들은 이 의로움의 개념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을 정의해왔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한국의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듣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는 단순한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서는 더 깊고 철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동시에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언론 통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16세기 말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의병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20세기 후반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이 의로움의 개념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한국 역사 전반에 걸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부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이 의로움이라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이런 모습이 부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조국 중국의 현실이 안타까웠죠. 중국에서 제가 경험한 언론 통제와 정부의 압력이 떠올랐어요. 의로움을 추구하다 체포된 동료 기자들, 진실을 보도하려다 탄압받은 언론사들이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로움이 국가 정체성의 중심이 되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만약 중국에서도 이런 의로움의 가치가 존중받았다면 우리의 언론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역사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등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는 일종의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후금의 침입이 그것이죠. 이 전쟁에서 명나라는 무너졌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내부적 결속력과 재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중국의 역사에서 우리는 항상 조선을 보호했다고 배웠는데 왜 교수님은 조선이 스스로 살아남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걸까요? 한국은 항상 중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중국 유목 세력, 일본 등 한국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독특한 전쟁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전쟁 전략은 최대한 적을 많이 죽이고 아군은 최대한 적게 죽는 것이었다고 해요. 이를 위해 한국은 산성 문화를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한국의 산성은 다른 나라의 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적이 침입하면 모든 사람들이 산성으로 올라가 함께 농성을 합니다. 이는 인구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 전략으로 한국은 중국에 흡수가 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 되었어요. 물론 이 전략 말고도 여러 전략이 있고 한국인의 특성도 기여를 했지만요.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 역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배우지 못했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독특한 전쟁 문화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또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활이었습니다. 산성에서 위에서 아래로 화살을 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이런 전통은 현대까지 이어져 한국인들은 양궁이나 사격에 특별한 재능을 보입니다. 교수님은 심지어 현대 전쟁에서도 이런 전통이 이어졌다고 설명하셨어요.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이 만든 중대전술기지가 그 예라고 합니다. 중대전술기지는 현대판 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군들이 원시적이라고 비웃었지만 나중에는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자신들도 사용하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인구 보존을 위한 전략이 평화 시에도 한국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뭉칩니다. 평소에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놀라운 협동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수천 년간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문화적 유전자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은 IMF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 코로나 시기의 대응 등을 예로 들며 이런 특성을 설명하셨어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어요.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 한국이 어떻게 수천 년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늘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못 느꼈는데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거대한 중국 옆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을까? 어쩌면 한국은 우리보다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나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혹은 무시했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어제 강의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제가 겪은 경험과 비교하면서요. 저는 중국에서 겪었던 언론 통제의 현실, 동료 기자가 체포되고 구금된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 느꼈던 두려움과 무력감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교수님은 깊은 공감을 보이셨어요. 장회일 씨, 당신의 경험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중국의 언론 통제 현실을 직접 겪은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교수님은 중국의 언론 통제와 공산당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 공산당은 2015년을 전후로 대학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사상 검증과 커리큘럼 전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죠. 공산당원인 학생들이 교수들의 강의 내용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경험한 언론 통제가 대학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게다가 교수님은 계속하셨어요. 중국의 주요 대학에는 강의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강의 내용이 모두 녹화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교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는 불가능하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교수님, 정말 중국이 그렇게까지 했나요? 제가 알던 중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2015년에는 대학 교육의 대학살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로 사상 검증이 이루어진 탓에 이때 지식인들이, 또 언론인들이, 참된 대학생들이 많이 죽고 중국을 떠나기도 했죠. 학생이 학생들을, 학생이 교수를, 또 교수가 교수를 신고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일부 교수들은 해고되거나 보직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홍콩의 상황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여러 언론사가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두 중국의 비판적인 언론들이었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교수님은 슬픈 표정으로 설명하셨어요. 홍콩 당국의 수사와 체포가 계속되자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몇 년 전 폐간한 빈과일보까지 포함하면 반년 사이 4곳의 비판적 매체가 사라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과 홍콩 당국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뉴스로 처벌하는 법안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중국의 이런 어두운 면을 전혀 몰랐다니 너무 부끄럽고 슬퍼요. 교수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잠시 동안 침묵을 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나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일본의 언론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중국이나 홍콩과 비슷한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일본의 상황은 중국이나 홍콩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베 정권 시절에는 언론 통제 논란이 있었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아베 정권에 있었던 일인데 아베 총리와 가까운 자민당 의원들의 모임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발언들이 나왔어요. 언론을 혼내주려면 광고 수입을 없애면 된다거나 정권에 악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회사를 공개하자는 등의 말이 오갔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발언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주요 방송사들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하라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는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비판받았죠. 하지만 교수님은 덧붙이셨어요. 일본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언론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저항이 있었죠. 이는 일본 사회에 아직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일본의 상황은 중국이나 홍콩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여전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맞아요. 언론의 자유는 항상 지켜내야 하는 가치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각자의 도전과 과제가 있죠. 이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된 한국의 사례는 매우 중요해요. 그들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지켜왔는지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양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언론 상황을 비교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왜 한국만 매번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내는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왜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은 독특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켜왔다고 했죠. 이 민족성은 특히 20세기 후반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이는 단순한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정신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16세기 말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의병들부터 20세기 후반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모두 이 의로움의 개념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이게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한국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죠. 특히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서 그 정신을 배우고 싶어요. 진정한 언론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밝게 웃으셨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장회희 씨. 한국에서의 경험이 당신을 더 나은 언론인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블룸버그 본사에 한국 발령을 요청해보세요. 당신의 열정과 경험을 고려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언론의 자유가 없는 현실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기로 했어요. 교수님과의 대화를 되짚어보며 이래서 한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경험하고 그들의 민주화 과정과 경제 발전의 비결을 직접 보고 싶어요.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복직을 하면 한국으로의 발령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지켜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갈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는 요즘 가끔 슬픈 생각이 듭니다. 내 모국이 한국이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압니다. 그냥 씁쓸한 마음에 해본 이야기예요. SNS나 다른 중국 친구들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메일로나마 토로해봅니다. 그래도 낙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제 모국은 중국이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언젠가는 중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 제 사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이런 결심을 한국분들이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제 도전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블룸버그 통신 소속으로 중국의 언론 통제 현실을 겪고 미국으로 돌아와 하버드대 강의를 통해 한국의 언론 자유와 민족적 특성을 이해하고 놀라움에 사로잡혀 한국으로 발령을 받고 싶어하는 중국 여기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